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동원산업, 동원그룹 이야기. 어떤 그렇습니다. 회사예요? 동원에서? 동원의 참치. 여러 개 회사 중에 동원산업. 동원산업과 동원산업이 참치도 갖고 있고 밑에 음. 스타키스트 예, 그런 해외 유명한 참치 회사 예, 맞아요. 거기도 가지고 있죠.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먹었죠. 스타키스트. 네. 자, 바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원 그룹의 계열사 예, 예, 지배구조 지배구조.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김재철 명예회장하고 둘째 아들 김남정 부회장이 그 지주사 이제 엔터를 갖고 있습니다. 동원 엔터를 가지고 있고 예. 엔터가 이렇게 줄줄이 이런 그 주요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이 갈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이게 상장사입니다. 상장사고 네. 여기 동원 산업이 보면 스타키스트하고 동원 로엑스라고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동원 산업이 중간 지주에서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합병하려고 하는 게 여기 엔터하고 요 산업.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이 기니까 그냥 예. 지주사는 엔터, 동원 산업은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회사를 이제 그 합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이게 컴퓨터가 그림이 이게 인터넷이 네, 아, 예, 되네요. 그림이 떴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엔터하고 산업이 합병을 하는데 산업이 엔터를 흡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병 지주사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엔터는 소멸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시스템즈, FMB 뭐 이렇게 쭉 스타키스트까지 이렇게 쭉 깔리는 형태. 자, 예. 이런 그림으로 합병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리를 할 수 있냐면 네. 이렇게 김남정, 김재철이 있는데 엔터를 지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거의 100% 가까운 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가 산업을 지배를 합니다. 이 엔터가 산업을 지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한 60%대 지분입니다. 그러면 엔터가 산업을 60%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업에는 나머지 일반 주주들이 있겠죠. 예. 한 30-40%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 엔터가 산업에 흡수됩니다. 흡수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엔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산업한테 주고 장렬하게 소멸하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게 산업이란 뜻이죠. 동원산업. 그렇죠. 예. 엔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산업한테 다 넘겨주고 장렬하게 소멸하니까 이 엔터 주주들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산업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 뭘로 보상받느냐? 산업 주식. 산업의 신주로 보상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합병이 되면 이렇게 김남정, 김재철한테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쪽이 뭐 거의 100%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이 산업이 발행하는 신주가 이쪽으로 다 가게 되겠죠. 네. 예. 이 김남정, 김재철 이쪽 일가들한테 다 갑니다. 그러면 자, 이 구조만 보면 이 대주주 일가 쪽 입장에서는 엔터의 그 기업 가치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산업의 그 기업 가치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엔터가 높은 게 좋겠죠. 그렇죠.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 엔터가 높아야지 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많이 받겠죠. 많이 받아서 그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합병을 할 때는 그 주당 가치 평가를 합니다. 네. 주당 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 상장사는 합병 주당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장사는 주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상장사는 자산 가치라고 하는 놈하고 수익 가치라고 하는 놈을 가중해서 평균을 합니다. 예. 수익 가치에 조금 더 이제 높은 가중치를 이제 주게 되죠. 예. 요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비상장사는 자율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냥 한다. 예. 아.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냐면
상장사하고 상장사가 합병을 하죠. 예. 그러면 다들 주가가 있으니까 주가 대 주가로 합병을 합니다. 심플하겠네요. 이건 좀. 예.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합병을 하면 상장사는 주가가 있으니까 주가로 하고 예.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으니까 자산 가치도 구하고 수익 가치도 가치도. 구해서 가중 평균을 합니다. 수익 가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이 회사의 그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네. 구합니다. 그래서 미래 잉여 현금, 예, 미래에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뭐 회사를 돌리는 데 쓰고 예. 그래도 남는 그 잉여 현금 흐름, 예.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다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다 그러면 이 5년치를 지금 현재 가치화할 때는 얼마다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영구 현금 흐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목에 이제 때리 퍼부어 가지고 예. 그 가치를 구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죠. 음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상장사 대 비상장사는 이렇게 구하고 예. 비상장사 대 비상장사 할 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영 이상한 걸로 하지 말고 예. 그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이제 자율성을 주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하고 합병을 할 때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비상장사가 또 다른 비상장사를 만나서 합병을 할 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상장사 대 비상장사가 합병을 할 때는 이 상장사가 다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주가 정해진 주가 그냥 시장에서 정해준 주가로만 해야 되는데 네. 이 비상장사는 이거 뭐 보니까 뭐 자산 가치도 구하고 수익 가치도 구하고 이걸 가중 평균하니까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이 가치 평가를 하면서 네. 뭐 평가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약간 쪼물딱 돼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쪼물딱이 이 노래도 떠올랐어요. 키울 이렇게 가치를 좀 키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키우죠?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자산 가치는 자산이고. 감정 평가할 거고. 네, 수익 가치는 네.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적으로 한 5년 동안에 이 회사의 그 손익 계산서를 대충 만듭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캐펙스, 이 회사가 캐펙스가 얼마 나가고, 이 회사 운전 자본, 이렇게 회사 돌리는데 운전 자본이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또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입되는 비용들 다 계산했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래서 5년 차까지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직접 다 추정해서 구하죠. 예. 딱 구해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가치화했을 때 얼마다. 아. 요게 이제 추정 기간 동안에 잉여 현금 흐름이고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아, 예, 아. 뭐 가중 평균 그 자본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 요소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뭐 얼마 매출 얼마 낼지, 영업 비용 얼마나 들어갈지, 캐펙스 얼마나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추정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추정과 가정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예.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5년 넘어선 시점은 어떻게 하느냐? 예. 5년째 창출하는 그 잉여 현금 흐름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연구 성장률을 줍니다. 너는 추정 마지막 해인 5년 차 때 그 잉여 현금 흐름에 예. 그냥 1% 연구 성장 아니면 2% 연구 성장, 3% 연구 성장 해가지고 그냥 연구 성장률을 딱 정해줘가지고 그러니까 5년 차 추정 마지막 해인 5년 차 때 잉여 현금 흐름에다가 연구 성장률을 1%, 2%, 3% 그냥 골라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현금 흐름을 구하죠. 네. 추정 현금 흐름하고 연구 현금 흐름 두 개를 구한다. 딱 이제 모으면 네. 그게 이 회사의 그 수익 가치를 구하기 위한 영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네. 영업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그 비영업 자산이 있잖아요. 예. 영업 가치는 구했으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영업 자산이죠. 예. 비영업 자산은 대부분 뭐냐면 투자 주식입니다. 투자 주식을 영업에 쓰진 않잖아요. 네, 다른 회사 네. 주식을. 네. 그 다음에 현금도 사실은 그 비영업 자산에 속합니다. 현금. 회사가 이제 이렇게 은행 같은데 예금으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영업에다가 투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대부분은 이제 투자 주식 같은 걸 비영업 자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영업 가치를 구하고 비영업 자산 가치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요게 이제 그 수익 가치를 구하기 위한 이 회사의 이제 기업 가치 일단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장사하고 비상장사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상장사가 다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상장사하고 합병하는 상장사는 만약에 요 주가가 네. 요 자산 가치보다도 낮으면 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회사가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게 나오면 그냥 너는 그냥 자산 가치 원하면 자산 가치를 써라. 이렇게 저 말은 PBR 100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PBR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아니 그 PBR 1배다 2배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PBR 1배다 2배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의 주가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그 주가가 지금 한 10,000원에 형성돼 있다. 네. 그런데 그 주당 그 자산 가치, 예. 주당 자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주가를 배제를 하고 우리 회사의 주당 합병 가액은 2만 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단 비상장사하고 합병할 경우에 비상장사하고 합병할 알겠습니다. 경우에 그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PBR 100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일 비슷한 컨셉인 건 같아요. 뭐 그 컨셉인 것 같고 네. 대개는 그런가요? 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한 거랑 자산 가치만 본 거랑 PBR 1배 그 기준이 되겠네요. PBR 맞네요. 1배가 네. 안 되는 기업은 그냥 PBR 1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해. 프라이스 투 북밸류니까. 대략 네. 뭐 약간 뭐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 예, 조금 예. 억울했겠어요. 네, 이해해요. 예,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 토닥토닥. 네. 네. 예. 예. 대개는 북밸류에 그 따라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합해서 가중 평균한 거랑 자산 가치만 본 거랑 네, 두 개 중에 네, 어떤 게 좀 높게 나옵니까?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건 수익 가치가 높게 나오죠. 미래 일반적으로 미래 예상이 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수익 가치가 이거죠. 높게 나옵니다. 아하. 영업 부문이 있는 회사들은 네.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익 가치가 좀 많이 높게 나오죠. 자산 가치보다는. 네. 아무튼 그렇게 합병을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하고 엔터가 산업은 뭐 주가로 하니까 한 24만 8천 원 정도 나오고 예. 엔터는 이제 자산 가치 수익 가치로 하니까 예. 뭐한 19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합병 비율이 산업의 그 가치를 일로 봤을 때 엔터 가치는 0.77이 됐죠. 예.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산업의 이 주식을 액면 분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가액을 5,000원에서 10,000원,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네. 5분의 1로 액면 가액을 줄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24만 8천 원 나누기 5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하니까. 네. 이 5를 하니까 한 4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 4만 9천 원하고 요 엔터에 이제 19만 그 천 원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1대 0.77인데 요 산업은 액면 분할을 하니까 1대 이제 3.84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예. 합병 비율이. 그러니까 엔터 주식 한 주를 주면 산업 주식을 3.84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정 부회장이나 김재철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주식을 산업한테 다 갖다 주면 주고. 갖다 주는 주식수 곱하기 3.84 해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는데 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 지금부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산이 300만 원이고 부채가 200만 원이면 순자산은 100만 원이죠. 예. 발행 주식 수가 100주면 주당 자산 가치는 10,000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0,000원 자체가 이제 뭐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금 흐름 할인법, 미래의 회사가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본다. 그래서 예. DCF라고 하는데 자, 영업 가치를 구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회사가 창출하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한 5년을 추정을 하고 5년 이후는 그냥 한 1% 연구 성장률을 딱 줘가지고 예. 영구히 이렇게 1% 성장한다. 그렇게 했더니 영업 가치가 한 500만 원 나왔다. 예.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영업 자산, 예를 들어서 투자 주식, 투자 주식 가치를 보니까 이게 한 200만 원이더라. 네. 그럼 뭐 요거 두 개 더하면 7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요 700만 원 자체는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하고 이 기업 가치에서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빼줘야 돼요. 예. 700만 원에서 이자 나가는 부채 1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나오죠. 예. 네. 요 600만 원 나누기 발행 주식수 100주를 하면 6만 원이 되죠. 네. 요게 이제 주당 수익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요게 네. 예. 요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뭐 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10,000원에다가 1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고 수익 가치는 6만 원인데 6만 원에다가 1.5만큼의 가중치를 줍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3이 아니고 이게 2.5로 나눠야 2.5로 되죠? 왜 예. 3이 들어갔지? 예. 예, 하여튼 2.5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 주식의 주당 합병 가액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기본적인 컨셉을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산 가치는 어떻게 구하고 수익 가치는 어떻게 구하고 그렇게 해서 1대 1.5로 왜 1대 1.5로예요? 왜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봐요. 왜 그거는 그러니까 수익 그렇게 정하는 가치를 거죠, 왜 그냥. 그냥 그렇게 예. 수익 가치에 예. 수익 가치를 약간 좀 더 보는 걸로. 회사는 어차피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1.5의 가중치를 두는 거지. 그러면 뭐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네. 그렇게 1대 1대 1.5로 하래요? 뭐 근거가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1대 1.5.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예.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예.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는 비상장사는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을 가중 하는데 자산가치는 1의 가중치 수익가치는 1.5의 가중치를 준다. 맞습니다. 아하.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딱 박혀 있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터 있잖아요. 엔터는 비상장사입니다. 그죠? 엔터는 비상장사인데 상장사인 산업하고 합병하니까 예.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구해야 되죠.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자산 가치를 구했더니 이게 주당 19만 1,311원이죠. 네. 네. 수익 가치를 구했는데 이게 19만 1,009원이야. 네. 예. 거의 똑같아. 예. 어. 이런 회사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음.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가 그냥 여기 10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에서 틀려졌어. 19만 1,000원까지는 같아. 네. 311원하고 9원이야. 사실상 그게 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상대 가치는 없고 상대 가치는 그냥 엔터하고 거의 유사한 상장사를 네. 한 3개 정도를 갖고 와가지고 평균해서. 만들어내는 예, 건데 예. 상대 가치를 그 측정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 회사하고 유사한 그 상장사는 3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상대 가치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19만 1,30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가 19만 1,000원 단위까지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 저 왜 우연히 똑같이 그냥 나오냐? 우연히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저렇게 그 평가를 해서 안진회계법인이 평가를 해서 나온 건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예. 들어봐야죠. 예. 자 엔터 자산 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예. 아, 오늘- 엔터 자산 가치니까 엔터는 지주사입니다. 네. 지주사니까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다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주식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좋은 주식들은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이죠. 예. 산업,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 아닙니까, 그죠? 예. 뭐 OCI, 뭐 동아소시아홀딩스, ST팜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의미 없고 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90억, 뭐 8억, 뭐 357억. 예. 동원 산업 5,800억, 어. F&B 5,160억, 시스템도 1조 2천억. 예. 네. 어마어마하죠. 예. 예. 엔터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동원 산업,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상장사들이 5,800억, 5,100억, 1조 2천억 이렇게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자산 가치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자산 가치를 구해서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해보니까 네. 한 19만 원 정도 나온 거죠. 예. 네, 자산 가치는 이렇게 나온 거고. 예. 그다음에 수익 가치. 수익 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아까 말했습니다. 자,
5년 추정을 해서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고 네. 5년 이후는 영구 현금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영업 가치 뽑아봤더니 한 300억밖에 안 돼. 왜? 이 엔터는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한테서 배당금 받는 거 그게 이제 영업 수익이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상표권, 뭐 동원, 네. 상표권. 그 다음에 뭐 임대료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예. 약간 뭐 용역 서비스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배당금은 지금 엔터의 그 이 가치 평가에서 영업 수익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예. 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제 빼고 배당금 빼고 나면 상표권 수익하고 임대 수익하고 용역 서비스료 이런 건데 이런 게 돈이 별로 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업 수익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영업 가치가 300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DCF 돌릴 때도 비영업 자산 가치 구한다고 그랬죠. 예. 비영업 자산 가치가 뭐가 있어요? 비영업 자산이 뭐가 있어 엔터에? 그러니까 주식이잖아요. 주식. 예, 그 주식이 아까 있었죠. 자산 가치 구할 때 그 똑같은 주식이 있는 거야. 네, 동원 네. 산업 주식이 있고 F&B 주식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주식들이 있는 비슷하구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하는 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대부분 되지. 그냥 자산이구나. 그냥 그러니까. 자산. 자산 가치 구할 때 그때 동원 산업 주식 또 F&B 주식 시스템즈 주식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수익 가치 구할 때 비영업 자산의 가치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이게 예. 얼마? 2조 6천억이야. 네. 이렇게 영업 가치하고 비영업 자산 가치 구해 가지고 두 개 더하면 기업 가치. 여기서 이자 부채 이제 이자 발생 부채 이제 또 빼. 뭐 이거 뭐 한 3천억 정도 예, 예. 빼니까 2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예. 발행 주식수로 나누니까 똑같이 19만 천 원이 나오는 거야 네,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 회사가. 알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네. 대부분이다. 그냥. 회사의 기업의 영업 본질 자체가 그냥 자산의 보유와 그렇죠. 관리인 거네요.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런 회사가 저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신기한 거죠. 야, 이 처음 보거든요. 근데 아, 대개는 다른 영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주사들은 대개로 다 저렇잖아요. 저렇지 않아요? 대개는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원 시스템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예.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50% 이상이 동원 시스템즈 이 한 회사의 회사. 주식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갖고 있는 예. 자회사 중에 그 친구가 제일 똘똘한 예, 모양이죠. 그런 경우는 또 예. 떠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동원 이 구조에서는. 네. 자,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동원 그룹의 이런 그 합병 비율이 예. 이게 타당하지 못하다, 온당치 못하다고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우리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네. 뭐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나 아니면 블래시 자산운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자.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 합병 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 수익 가치 구할 때도 투자 주식의 시가 이제 예. 시총 곱하기 지분율 이래가지고 예. 수익 가치 항목 중에서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이래가지고 이놈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자산 가치 구할 때도 투자 주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 주식의 시가 이것도 내나 똑같이 시총 곱하기 지분율 네, 이렇게 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투자 주식 가운데서도 이 동원 시스템즈가 보니까 이런 그 평가 기준일 PBR이 2.6배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투자 주식, 엔터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주식 이게 엔터의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 예. 이런 굉장히 약간 기이한 어떤 이런 그 구조더라. 그래서 실제로 네.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자산 가치가 2.24조, 예. 수익 가치가 2.23조였는데 예. 이 시스템즈 투자 주식 가치가 1.21조예요. 예. 그러니까 다 50% 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 엔터의 합병 밸류를 올려주는 이런 그 시스템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원 예. 시스템즈는 상장 회사입니까? 상장 회사죠. 예, 주가가 정해놨겠네요. 상장 회사인데 그 동원 시스템즈가 이 주가가 높은 이유가 예. 지금 배당 여력이 별로 없는데도 계속해서 좀 배당을 잘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동원 그룹에서 동원 시스템즈의 그 주가를 올려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본인 자기들이 제일 잘 알 거니까 그 동원 시스템즈의 어떤 주가를 좀 고평가되게끔 올려가지고 그런 결국은 게 아니냐. 이 엔터의 밸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게 나올 수가 동원 있는 산업 거죠.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거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산업 주가는 끌어올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산업 산업 주가는 합병해야 주가는- 되니까. 그렇죠. 낮추고 엔터가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주가를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있으면 자산 가치는 처산의 가치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뭐 월세를 받아 뭐 어쨌든 예. 수익 가치는 수익의 가치 그야말로 그거 같은데 예, 예. 이거 할 때 자산 가치를 왜 또 넣어요? 자산 가치는 예. 자산밖에 없는 회사는 자산 가치는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네, 자산 단순하죠. 가치는 음. 그냥 부채, 이제 자산, 네. 자산에서 그냥 부채를 빼면 그게 이제 순자산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산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의미가 없는 자산.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도 가치가 없는 자산이 또 있거든요. 네네. 뭐 별 쓸모 없는 무형 자산. 그냥 지금 재무제표에는 들어 있지만 사실은 뭐 수익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뭐 무형 자산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드러내죠. 그렇게 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순자산을 구하는 거고. 그 영업 가치를 구할 때는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 말씀하신 대로 네. 회사의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네. 예. 그걸로 거기다가, 거기다가 왜 자산 가치를 더해서 그러니까 영업 평균이 별로 없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동원 엔터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산 가치는 되게 많은데 영업 가치는 별로 없다. 너희는 어차피 하는 영업도 별로 없고 지주회사니까. 그럼 작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업 가치 저 수익 가치를 결정할 때 또 자산 가치를 또 넣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둘로 나누니까 나누기를 어차피 하잖아요. 뭐 나누기를 그거는 하니까. 제가 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뭐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영업 가치를 네.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영업 자체를 구하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왜 알겠어요. 그 비영업 자산 김민식 변호사님이 지금 채팅창에 계신데 설명해 주시네. 네. 수익 가치를 할 때는 네. 수익이 나오는 것은 영업용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군요. 무슨 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게 유일한 이익이야. 회사가 이익이야. 있다. 회사가 있다 그러면 자산 가치를 정할 때는 아파트 가격 어허. 그게 자산 가치고 네. 수익 가치는 어.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영업용 자산이니까 월세 들어오는 자산이니까 예. 월세 들어오는 흐름을 역산해서 아파트 가격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자체가 아파트 가격일 테니까 예.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게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로부터 나오는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아파트를 두 번 셉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바보같이 했으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 세는 꼴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자산 가치에는 그냥 아파트의 아파트 값일까 통째로 하나 계산하고 예. 월세의 수익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게 아파트 가치만큼 나온다. 영원히 받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두 번 된다는 설명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같죠? 예. 비영업 그 자산을 사실은 뭐 비영업 자산을 전부 다 더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현금이 비영업 자산에 속한다고 해서 현금을 전부 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현금을 하나도 안 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금 자체가 어떤 영업 활동을 위해서 그냥 비축해 놓은 현금 성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축해 놓은 현금이다. 그러면 비록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영업 자산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알려고 모르신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백브리핑 어디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이렇게 모인 분이 5,000분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말. 그렇게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쪽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차 파트너스 자산 운용의 그 김형균 본부장이 쓴 글을 보니까 예. 그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동원그룹의 그 합병 가치 평가의 이 본질은 뭐냐?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 상장사 대 비상장사의 합병이 외형상으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장사 대 비상장사의 합병이 외형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장사 대 예. 고평가되어 있는 상장사 간의 합병이 아니냐. 왜? 지금 동원산업은 공식적으로 상장사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그 PR이나 PBR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엔터는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평가를 할 때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동원 F&B 같은 이런 상장사 주식의 밸류를 가지고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이렇게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 회사들 중에서 동원 시스템즈는 상당히 고평가된 주식이다 보니까 예. 이 엔터의 그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높이는데 1등 공신이 지금 상장사인 동원 시스템즈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두 개의 상장사를 합병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하나는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 논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평가 고평가로 가보면 지금 뭐 SNS 같은 데도 이런 분석글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예. 지금 동원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 지배주주 단계 순이익, 예. 이 지배기업 소유주 단계 순이익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배주주 자본 총계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단계 순이익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몫의 자본 총계 같은 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합병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총을 평가를 해보면 산업은 한 9,100억 정도 되고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한 2조 2천억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산업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예.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물론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는 예. 엔터의 자회사인 시스템즈가 고평가되고 산업이 저평가된 그런 구간에서 그 합병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합병 그 비율이 도출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그 의심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저게 문제죠, 사실은. 삼성그룹에 이번에 문제됐던 것도 예. 에버랜드. 그 당시 회사 이름은 제일모직으로 바꿨습니다만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둘 다 뭐 상장사였죠. 그러니까 합병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삼성물산은 주가 안 좋을 때 하고 에버랜드는 한참 좋을 때 그 타이밍 결정하는 시점이 문제라는 거지. 그때 뭐 기업 가치야 시장에서 결정하는 뭐 이제 거니까. 물산하고 모직 합병 뭘할수 같은 없죠. 경우도 이제 지금 계속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예. 뭐 그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물산 그 주주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물산을 물산을 높이고 예. 물산 주주가 아니고 저기 저 어디냐 모직 모직 그 주주 예. 모직 모직 주주였죠. 모직 예, 주주. 에버랜드 에버랜드 모직 물산을 주주 에버랜드. 해가지고 예. 모직의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합병 결정하고 나서 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합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도 공시를 하고 또 뭐 물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돌아다니는 소문이 이제 일부러 뭐 재건축 수주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맞아. 그 호재성 공시는 맞아, 좀 뭐 늦추고 예, 악재성 공시는 조기에 반영해서 예. 그 물산 주가를 조금 누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 검찰이 이제 뭐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예.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드러날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즈의 주가를 고평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떤 후한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예. 는 의심이 든다. 그런 이제 그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일반 주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은 상장사니까 얘는 주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주가, 기준 시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산 가치가 38만 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주가 기준으로는 24만 원이죠. 네. 그러면 상장사가 비상장사하고 합병할 때는 자산 가치를 구할 빼고. 수도 있다. 주가로 해도 되지만 주가보다도 자산 가치가 더 높으면. 어. 근데 이 동원산업이사회에서는 38만 원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24만 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네. 회사 이사회 같으면 합병을 할 때 네. 그 회사의 그 주주의 이익은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게 주주의 이익이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주식을 가진 이제 저럴 때는 그 반드시 높은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분명히 그 합병 상장사고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상장사는 자산 가치로 할 수도 있다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네. 기억나는 걸로는 이 자산 가치를 선택한 케이스가 한 건 정도 있었나 한두 건 정도 있었나 거의 네. 대부분이 그냥 그 주가를 선택을 해버려요. 주가가 낮아도 예. 물론 왜 주가를 선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놓죠. 주가라고 하는 게 그 시장에서 공개된 시장에서 불특정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자산 가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게 그 우리 회사의 정확한 밸류라고 보고 이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설명은 상장사 대 상장사 때는 상장사 이사회인 자기들이 할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회는 예. 자기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야 그러면 너희들이 좀 오버했네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거야 바깥에서 언론이 할 소리지. 왜 본인들이 우리 회사 가치를 주당 그러니까. 19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주당 23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19만 원이 맞지? 하는 선택을 그게 하는 말이 게 됩니까? 아니 이사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고도 지금까지 근데 소송이 안 걸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야. 이렇게 억셉트 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네. 우리가 그래. 고집하면 이 합병 안 될 네. 수도 있다. 아니 그래 뭐 주가라는 게 근데 예.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지금 주가라는 게 예. 이게 우리 뭐 그 정말 그 회사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 네. 기업의 주가가 예.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 이 합병 비율에 있어서 생기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기업의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그걸 들면 왜 본인들이 걱정?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장사와 상장사끼리 합병할 때는 네. 그래도 뭐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느냐, 일부러 높였느냐는 뭐 증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드러난 결과로 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합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산 가치 막 이런 걸 막 넣어. 그리고 수익 가치도 막 추정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가로 하든지 자산 가치로 하든지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 네. 그 선택권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동원산업은 그 스타키스트라는 미국의 그 참치회사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그럼 네.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지. 100번 양보해서 그 논리를 난 합리화한다면 양보가 안 되는데. 이 19만 원 예를 들면 19만 원과 3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30만 원 선택하는 게 무조건 이익인데 네. 우리가 30만 원을 선택하는 순간 어. 저쪽 상대방 거래 상대방 어디죠? 엔터. 엔터. 엔터가 그럼 나는 합병 안 할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라고 이사회인 멤버인 내가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걸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지금 이제 이 합병이라는 게 이게 다른 왜 원인을 만들 수 이 있겠네. 자산 만들 수 가치 있다는 상장사의 자산 가치 아니면 기준시가 주가 어. 이제 가격 이 문제가 네.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들끼리 합병을 하는 데서 이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회사하고 다른 그룹의 회사하고 전혀 했다. 예. 한다 그러면 어. 왜 자산 가치를 안 하겠어요? 예. 당연히 자산 가치를 하겠죠. 네. 근데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들끼리 합병하는 거는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들끼리 뭐 사업 구조 개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대주주의 어떤 그 뭐 지배력에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선택을 하지 않고 주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예. 주가가 주가가 그래도 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원 산업하고 동원 엔터프라이즈 간의 합병이고 엔터의 지분을 대주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만 원이 아니고 24만 원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쵸. 그 그건 추론이 그건 될 당연하고 거예요. 합리적인데 네. 다만 그럴 경우에 주주들이 소송을 해서 음. 왜 지금 소송한다고 하는 왜 거예요. 30만 원으로 해야지 19만 할 수 원으로 있는데 하냐라고 왜 하느냐?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명 논리가 있어야 그렇죠. 있어야 그쵸. 됩니다, 회장님. 네. 이사회 의사록 까보면 되죠 뭐. 네. 이사회 의사록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그 기록이 있으면 그게 아마 어. 그 뭐 우리는 꼭 합쳐야 합니다. 네. 좀 손해 보더라도 합칩시다라는 뭐 그런 설명을 만들어 놨겠죠. 예. 이거 근데 모르겠다. 난 반대다. 난 동원산업 소액 주주인데 뭐 그 논리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예, 나는 예. 이 합병하면 예, 내가 손해 본다고 예. 생각한다. 내 주식 사라 할 수 있습니까? 털고 나갈 수는 있죠. 주식 뭐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네. 네. 합병이 되면 아니요 합병에 반대하면서 합병 반대하고. 반대 주주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행사할 수 수 있죠. 있으니까 나는 그 나는 뭐 이 합병에 반대한다 하면서 네. 그 주총 전에 합병 반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뭐 가능해지죠. 그렇다면 뭐 그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내가 이 주식 계속 갖고 있으면 어. 동원 산업의 그 퍼포먼스만으로 평가받아서 나 돈 좀 벌 것 같은데 왜 그 기회를 박탈하냐는 항의까지는 할 수 있으나 뭐 싫다면 내가 네 주식 사줬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럴 수 애매할 있겠네요.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선택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는 약간 다시 생각해 보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런 화는 나는데 그런 생각은 살짝 드네요. 그래서 낮은 걸 선택했다면 네, 뭔가 근거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우리가 돼. 이 낮은 걸 선택하는 이유가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 가치에 도움이 되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거 당연히 그런 게 그 있어야죠. 이사회에서도 예. 논의가 되고 그것도 주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래야 또 주식 매수 청구도 덜 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그 부분이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런 이제 동원그룹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각돼서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또 그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 연결 재무제표하고 별도 재무제표 이야기가 돼서 우리 네.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냥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이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엔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그 종속기업이나 이 관계기업 주식을 네. 2016년도부터 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별도 재무제표 상으로 이 가지고 있는 투자 주식들, 종속기업 주식이나 관계기업 주식을 여기 보시면 원가법을 아직도 원가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엔터는 2016년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원가 평가보다는 당연히 회사가 성장만 하는 것 같으면 공정가치 평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원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 평가를 할 때 산업보다는 그 엔터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 야, 저것도 안 맞췄구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야. 이게 엔터하고 산업이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투자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왜 엔터는 진작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니까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또 이제 업데이트라고 문제가 저걸 안 있는 했다.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채팅창에서 김규식 변호사님이 그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 음. 형사적으로 배임을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배임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토하고 말면 또 그냥 끝나니까. 그래요.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를 고민하든가 아니면 민사상으로 계속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데 과연 이럴 경우에 주주의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그것도 참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문제라서 우리가 손해봤다고 주장한다면 예. 불리해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금 계산하는지는 우리 형법상으로 배임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형법상으로 배임 자체가 그 주주에 대한 그 어떤 뭐 선관 의무나 뭐 어떤 충실의 의무 같은 게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좀 배제돼 네. 있고 예. 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하. 좀 형사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묻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네. 김규식 변호사님 한번 요 코너에 모셔서 요 원포인트 그러게요. 레슨만 네, 해서 네.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나오실 거죠? 채팅창에서 열심히 지금 나와주세요. 등장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 이런 과정 거쳐야 조금씩 나아지겠죠? 모르겠어요. 뭐 좋은, 기업이 좋은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경영을 하다 보면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어떤 이슈나 항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또 서로 이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절차가 자리 잡으면 되겠죠. 네. 자 바로 6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아니다. 먼저 인사를 손님길 라이브 먼저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만 듣고 좀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